제 이름은 한영숙입니다. 올해로 60을 넘긴 나이에 이제는 그저 남편과 조용히 살아가며 노후를 즐기리라 생각했지요. 그런데 제 삶의 흐름은 5해 전 아들 강민호가 어느 날 당당히 데리고 들어온 한 여인으로 인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날의 기억은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아들이 밝은 표정으로 문을 열고 들어와 엄마 아빠, 제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에요라며 제 앞에 소개한 이는 바로 박선미라는 이름의 젊은 여인이었습니다. 긴 머리에 단정한 원피스를 입고 있던 그녀는 수줍은 듯 고개를 숙였지만 미소는 햇살처럼 환했고 눈빛은 사람을 단번에 사로잡는 힘이 있었습니다. 순간 저는 마음속으로 이 아이가 내 딸이 되어준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까지 했습니다. 남편 윤태수 역시 그때는 아무런 의심도 하지 않았습니다. 사업가로 평생을 살아오면서 사람을 보는 눈이 까다로운 편이었는데 그날만큼은 제 옆에서 고개를 끄덕이며 괜찮은 아가씨네라고 속삭였으니까요. 그만큼 선미는 첫인상부터 저희 부부에게 강렬한 호감을 안겨주었습니다. 이후 짧은 교제 끝에 아들 민호와 선미는 결혼했고 저는 기쁜 마음으로 그녀를 친딸처럼 아끼기로 결심했습니다. 저는 오래된 시집살이의 고통을 누구보다 잘 알았습니다. 시어머니의 눈치와 가부장적인 문화 속에서 살며 얼마나 많은 며느리들이 상처를 받았는지 가까이서 보아왔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제 며느리만큼은 절대 힘들게 하지 말자고 다짐했습니다. 명절에 굳이 힘들게 차례상 준비하러 오지 않아도 된다고 먼저 말했고 집안일은 신경 쓰지 말라며 오히려 제가 챙겨주었습니다. 계절이 바뀔 때마다 며느리를 데리고 백화점에 가 옷을 새로 장만해 주었고 명품 가방이 새로 나왔다 하면 제 손에는 어느새 쇼핑백이 들려 있었습니다. 그것을 건넬 때마다 선미는 아이처럼 기뻐하며 제 손을 꼭 잡고 말했죠. 어머니, 제가 전생에 나라를 구했나 봐요. 이런 시어머니를 어디서 또 만나겠어요? 그 말에 제 마음은 녹아내렸습니다. 볼에 입을 맞추는 그 애교에 저는 내가 정말 복이 많구나 하고 스스로를 위로하곤 했습니다. 내 안목이 틀리지 않았다. 참 좋은 아이를 며느리로 들였구나. 하고 말이죠. 하지만 그때 남편 태수는 달랐습니다. 그는 제 옆에서 선미를 바라보며 가끔은 미묘한 표정을 지었고 때로는 저에게 조심스럽게 충고하곤 했습니다. 여보, 너무 퍼주기만 하면 안 돼. 세상에 공짜 좋아하는 사람 치고 제대로 된 사람 없다는 거 알잖아. 그럴 때마다 저는 서운한 마음이 앞섰습니다. 여보, 왜 그렇게 말을 해요? 지연이가 얼마나 착한데요. 내 아들 하나 믿고 시집와서 사는 아이인데 잘해주고 싶은 게 당연한 거잖아요. 하고 핀잔을 주곤 했습니다. 저는 남편의 말을 그저 무뚝뚝한 사람의 괜한 걱정이라 치부했습니다. 하지만 그 무심한 말들이 나중에는 뼈아픈 예언처럼 제 가슴에 박히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시간이 흐르며 선미는 우리 집의 귀한 딸처럼 자리 잡았습니다. 집안 어른들이 모이는 자리에 나가면 모두가 선미를 칭찬했지요. 며느리 복이 많으시네요, 영숙 씨. 라는 말에 저는 기분이 좋아서 어깨가 으쓱해지곤 했습니다. 실제로도 선미는 겉으로 보기에는 싹싹하고 애교 많은 아이였습니다. 시댁 어른들을 대할 때는 한없이 공손했고 친구들 앞에서는 누구보다도 즐겁게 분위기를 이끌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저는 정말 완벽한 며느리다라고 자부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게 껍데기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닫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모든 일은 아주 작은 사건에서 시작됐습니다. 어느 주말 선미가 과일 바구니를 들고 혼자 집을 찾아왔습니다. 평소라면 아들 민호와 함께 오거나 약속을 잡고 오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는데 그날은 달랐습니다. 조금 의아했지만 저는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소파에 앉자마자 그녀는 뜸을 들이다가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어머님,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저는 무슨 일인가 싶어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러자 선미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타던 차가 너무 오래돼서요. 요즘 자꾸 말썽을 부려요. 며칠 전에는 도로 한복판에서 시동이 꺼져서 큰일 날 뻔했어요. 그 말을 듣자 제 마음이 철렁했습니다. 며느리의 안전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저는 당장 차를 바꾸라고 돈은 걱정하지 말라며
호탕하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선미는 기다렸다는 듯 환하게 웃으며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정말요, 어머니? 역시 어머니밖에 없어요. 그 순간 저는 뿌듯했습니다. 며느리를 챙겨주는 게 당연하다고 여겼고 기꺼이 돈을 내주었습니다. 국산 소형차 한 대 정도의 금액이었지요. 아깝다는 생각은 조금도 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며칠 후 저는 선미가 차를 바꾸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전히 아파트 주차장에는 낡은 그 차가 그대로 서 있었거든요. 궁금해서 아들 민호에게 넌지시 물어보니 아들은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아, 그거요? 지연이가 갑자기 친정에 급한 일이 생겨서 그 돈 먼저 보태줬대요. 차는 조금 더 타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마음도 착하죠? 아들의 말에 저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처가에 급한 일이 생겼다는데 그걸 모른 척하는 것도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했지요. 하지만 지금 생각하면 그때가 바로 경계선을 확실히 세워야 했던 순간이었습니다. 그것이 선미의 첫 번째 거짓말이자 앞으로 이어질 모든 불행의 시작이었으니까요. 그날 이후 선미의 요구는 눈에 띄게 잦아졌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옷이나 가방 같은 소소한 부탁이었습니다. 어머니, 친구 결혼식이 있는데 입을 옷이 마땅치가 않아요. 하며 몇십만 원을 받아가던 것이 점점 더 커졌습니다. 어떤 날은 친구들과 해외여행을 가기로 했는데 경비가 부족하다며 몇백만 원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며느리와의 관계를 좋게 유지하기 위한 작은 투자라 여겼습니다. 선미가 웃으며 고맙다고 말하면 그것만으로도 보람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남편 태수는 달랐습니다. 그는 늘 곁눈질로 저를 보며 여보, 또? 라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은 직접 말했습니다. 영수가, 이건 아니다. 애초에 내 마음은 알겠지만 저 아이는 지금 내 마음을 당연하게 여기고 있어. 한 번 맛을 본 사람은 계속 달라고 하는 법이야. 저는 남편의 말이 너무 냉정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여보, 왜 그렇게 부정적으로만 보세요? 지연이가 무슨 나쁜 의도로 그러겠어요? 다 사정이 있어서 그런 거잖아요. 하지만 제 말이 끝나기도 전에 태수는 고개를 저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사람 눈빛은 못 속여. 저 아이 눈 속에는 욕심이 가득해. 그때만 해도 저는 그 말을 흘려들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남편의 말이 조금씩 제 마음을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선미의 요구가 점점 더 뻔뻔해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어머니 감사해요. 제가 어떻게 이런 은혜를 다 갚을까요? 라며 고마움을 표현하던 며느리는 어느 순간부터는 마치 받는 것이 당연하다는 듯 요구했습니다. 전화가 오면 첫마디가 어머니, 부탁이 있는데요가 되었고 제 가슴은 점점 답답해졌습니다. 그래도 저는 모른 척 돈을 내주었습니다. 며느리와 갈등을 만들고 싶지 않았고 아들 민호의 얼굴을 봐서라도 참아야 한다고 스스로를 위로했지요. 그러던 어느 날 선미가 꺼낸 말은 저를 완전히 멍하게 만들었습니다. 저녁 식탁에 마주 앉은 자리에서 그녀는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아버님, 제가 오랫동안 꿈꿔온 일이 있어요. 친구랑 작은 카페를 차리고 싶어요. 그 말에 저는 처음에는 오히려 기뻤습니다. 며느리가 마냥 집에만 있지 않고 스스로 일하고 싶어 한다는 게 대견했으니까요. 저는 환하게 웃으며 그래, 참 좋은 생각이다. 젊을 때는 도전도 해봐야지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남편 태수는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래서 자금은 얼마나 필요하냐? 태수의 물음에 선미는 준비해온 서류 뭉치를 내밀었습니다. 그 안에는 카페 인테리어 사진, 예쁜 메뉴판 디자인, 분위기 있는 카페 사진들이 잔뜩 들어있었지만 정작 사업계획서나 수익 예측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입에서 나온 금액은 저를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보증금이랑 인테리어까지 해서 한 2억 원 정도 생각하고 있어요. 순간 거실의 공기가 싸늘하게 식었습니다. 몇백만 원 정도의 부탁에서 시작했던 그녀의 요구가 어느새 억 단위로 커져버린 겁니다. 저는 말을 잇지 못했고 남편 태수는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세상에 대박이란 건 없다. 운이 좋거나 피나는 노력을 한 끝에 따라오는 게 결과일 뿐이지. 너는 지금 둘 다 아닌 것 같다. 정말 하고 싶다면 사업계획서부터 제대로 써와라. 상권 분석, 예상 매출,
손익분기점, 자금 회수 계획까지 내가 진지하게 고민했다는 증거를 가져와라. 남편의 말은 단호했고 선미는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눈에 순간 번쩍이는 서운함과 분노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저 상황을 수습하려 했습니다. 여보, 너무 딱딱하게 말하지 마요. 이제 시작하는 아이한테 어떻게 완벽한 걸 바라겠어요? 그날 이후 선미는 우리 집의 발길을 끊었습니다. 전화도 잘 받지 않았습니다. 아들 민호에게 물으면 늘 바쁘다는 핑계만 대며 둘러댔습니다. 저는 불안했습니다. 혹시 남편의 말이 며느리에게 큰 상처가 된 건 아닐까? 이대로 사이가 멀어지면 어쩌나. 며칠을 고민하던 저는 결국 먼저 선미를 찾아가 사과해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예상과 달리 선미가 먼저 우리 집에 찾아왔습니다. 몇 날 며칠 만에 나타난 그녀의 모습은 딴 사람 같았습니다. 눈은 퉁퉁 부어 있었고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바닥에 무릎을 꿇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너무 쉽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 그만둘 수가 없게 됐어요. 친구랑 이미 계약을 했는데 제가 돈을 안 내면 위약금을 물어야 하고 그럼 친구 인생까지 망쳐요. 차라리 제가 죽는 게 낫지. 그 말에 저는 그만 마음이 약해졌습니다. 바닥에 엎드려 오열하는 며느리를 보며 아무리 그래도 이렇게까지 힘들어하는 아이를 모른 척할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그녀의 등을 토닥이며 위로하고 있던 그때 퇴근한 아들 민호가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선미는 남편을 보자 더 크게 울며 매달렸습니다. 여보, 내가 잘못했어. 어머님이 나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셔. 그 순간 아들은 제게 따지듯 물었습니다. 어머니, 대체 지연이한테 무슨 말씀을 하신 거예요? 저는 당황해 해명하려 했지만 선미는 아들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아니에요, 여보. 다 제 잘못이에요라며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그 말은 불에 기름을 붓는 격이었습니다. 아들은 완전히 오해한 채 이성을 잃고 제게 고함을 질렀습니다. 어머니, 돈이 그렇게 중요하세요? 돈 때문에 사람을 이렇게 비참하게 만드셔야겠어요? 지연이가 어머니한테 얼마나 잘했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순간 제 가슴은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제가 평생을 바쳐 키운 아들이 저를 향해 그런 말을 내뱉을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남편 태수가 그토록 경고했던 그 눈빛, 바로 그 순간. 제 아들 눈 속에서 저는 경멸과 오해의 그림자를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후로 벌어질 끔찍한 사건의 전조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아들의 목소리는 점점 격해졌습니다. 평생 단 한 번도 제게 고함을 친 적이 없던 민호가 그날은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분노와 오해가 가득했고 제 해명은 번번이 선미의 눈물에 가려져 들리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정말 돈이 그리 중요해요? 지연이가 어머니 때문에 이렇게 울잖아요. 위약금 때문에 인생이 망가질 판인데 그걸 두고 보실 거예요? 그 말이 끝나자 제 심장은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너무 억울해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민호야,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 줄 알기나 하니? 내가 언제 며느리를 돈 때문에 비참하게 만들었단 말이냐? 내가 똑똑히 본 게 뭐가 있다고 나를 이렇게 몰아붙이니? 하지만 제 말은 끝까지 닿지 않았습니다. 민호는 더 가까이 다가오며 제 얼굴을 노려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제 하나뿐인 아들이 제 멱살을 거칠게 움켜잡은 것입니다. 어머니, 제발 정신 좀 차리세요. 순간 숨이 막히며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아들의 소나기가 목을 죄는 물리적인 압박보다도 그 눈빛 속에서 느껴지는 냉혹한 경멸이 훨씬 더 아팠습니다. 제게 아들은 더 이상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사랑으로 키운 민호는 사라지고 눈앞에는 아내의 눈물에 눈이 멀어 짐승처럼 변한 낯선 사내만이 있었습니다. 그 짧은 순간 수많은 기억이 제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열이 펄펄 끓어 밤새 제 품에 안겨 끙끙 앓던 아이, 자전거를 배우다 무릎이 까져서 엉엉 울며 제 품으로 달려왔던 아이인 중학교 졸업식 날. 제가 사준 교복을 입고 부끄럽게 웃던 아이. 그 모든 장면들이 한꺼번에 떠올랐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지금 제 목을 조르고 있었습니다.
민호야, 내가 지금 뭘 하는지 알아? 갈라진 제 목소리는 쇳소리처럼 터져 나왔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오히려 힘을 더 주며 제 몸을 앞뒤로 흔들었습니다. 어머니는 언제나 돈이잖아요. 지연이가 얼마나 힘든데 왜 그렇게 매정하게 구세요? 우리 행복보다 어머니 통장에 찍힌 숫자가 더 소중해요. 그 말은 제 가슴에 칼처럼 꽂혔습니다. 저는 더 이상 어떤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평생 바쳐 헌신한 사랑과 희생이 단지 돈이라는 단어 하나로 무참히 짓밟히고 있었으니까요. 그때 바닥에 엎드려 울고 있던 선미가 슬며시 몸을 일으켰습니다. 그녀는 민호의 팔을 잡으며 간신히 만류하는 척했지만 제 눈에는 분명히 보였습니다. 그녀의 손끝에는 힘이 없었고 그 대신 제게 쏘아보내는 눈빛 속에는 섬뜩한 조소가 숨어 있었습니다. 봐요, 어머니. 제 말이 맞잖아요. 마치 그렇게 말하는 듯한 승리감 어린 눈빛이었습니다. 소름이 돋았습니다. 모든 것이 계획이었음을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제 아들이 저를 모욕하는 그 순간마저 그녀는 즐기고 있던 것입니다. 저는 체념한 듯 쓴웃음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어디 한번 고쳐보거라. 내 엄마의 버릇이 뭐가 잘못됐는지 내가 그렇게 고치고 싶다면 고쳐보아라. 내가 태어났을 때 똥오줌 받아내며 키운 게 버릇이었는지 너를 위해 청춘 다 바친 게 고쳐야 할 버릇이었는지 직접 느껴보거라. 제 체념 섞인 말에 아들은 잠시 움찔했지만 선미가 또다시 흐느끼며 울음을 터뜨리자 그는 다시 분노로 타올랐습니다. 지금 중요한 건 지연이의 미래예요. 어머니의 낡은 보상 심리 때문에 우리 삶을 망칠 수는 없어요. 그 말은 모성애마저 추악한 집착으로 매도하는 듯 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말을 잇고 싶지 않았습니다. 제 침묵은 아들의 눈에는 저항으로 보였는지 그는 거칠게 제 멱살을 놓으며 저를 밀쳐냈습니다. 저는 중심을 잃고 뒤로 넘어져 소파 모서리에 머리를 부딪혔지만 아픔조차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씩씩거리며 저를 내려다보며 최후 통첩을 내뱉었습니다. 내일 오전까지 돈 입금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어머니를 어머니로 생각하지 않겠습니다. 이 집 다시는 안 올 거예요. 그 순간 제 귀에 대못이 박히듯 들린 말은 어머니가 필요 없다는 선언이었습니다. 세상이 무너지는 듯 했습니다. 평생 지켜온 아들이라는 세상이 산산이 부서져 내렸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현관에서 삑삑삑 하는 도어락 소리가 들리더니 문이 열렸습니다. 태수가 퇴근하고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태수는 평소와 다름없이 현관에 들어섰지만 곧 눈앞의 풍경을 보자 얼굴이 굳었습니다. 소파에 힘없이 기대앉아 있는 저, 붉게 상기된 얼굴로 서 있는 민호, 여전히 눈물 자국을 문지르고 있는 선미. 한눈에 상황을 파악한 태수의 눈빛은 싸늘하게 식었습니다. 지금 이게 무슨 짓들이야? 짧고 낮은 목소리였지만 그 안에는 태풍 같은 분노가 숨어 있었습니다. 선미는 기다렸다는 듯 태수에게 달려가 매달렸습니다. 아버님, 제가 다 잘못했어요. 민호가 너무 흥분해서 제 탓이에요. 그녀는 교묘하게 상황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꾸미려 했지만 태수는 냉정했습니다. 그는 그녀의 손을 뿌리치며 곧장 제게 다가왔습니다. 여보, 괜찮아. 얼굴이 왜 이래? 저놈이 손이라도 댄 거야? 저는 대답하지 못한 채 눈물만 흘렸습니다. 그 눈물이 모든 것을 말해주었습니다. 태수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그는 제 어깨를 감싸 일으켜 소파에 앉힌 뒤 천천히 몸을 돌려 민호를 마주 보았습니다. 강민호, 내 눈 똑바로 뜨고 말해. 방금 이 집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내 엄마한테 무슨 짓을 했는지 직접 말해봐. 하지만 민호는 여전히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아버지에게도 대들며 소리쳤습니다. 아버지는 아무것도 몰라요. 어머니가 지연이한테 얼마나 모질게 하셨는지 아세요? 그 순간 거실에 쩌렁 울리는 소리가 퍼졌습니다. 짝! 태수의 손바닥이 민호의 뺨을 세차게 후려친 것이었습니다. 민호는 충격에 휘청거리며 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태수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놈아,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구나. 내 옆에 붙은 저 여우 같은 계집이 어떤 생각으로 이 집에 들어왔는지, 내가 그 말에 놀아나 어떻게 변했는지 나는 처음부터 다 알고 있었다.
태수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선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갔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태수의 눈빛을 마주보지 못했습니다. 내 아내에게 손을 대게 만든 순간 너희는 이미 선을 넘은 거다. 이 집에서 당장 나가라. 오늘부로 넌 내 아들이 아니다. 내 아내를 모욕한 자식은 더 이상 내 자식이 아니야. 태수의 말에 민호는 얼이 빠진 얼굴로 주저앉았습니다. 선미는 필사적으로 변명하려 했지만 이미 모든 상황은 뒤집혔습니다. 태수의 단호한 선언은 거실을 완전히 압도했습니다. 저는 눈물 속에서 처음으로 안도의 숨을 내쉬었습니다. 드디어 이 지옥 같은 상황을 끝낼 사람이 나타난 것입니다. 태수의 단호한 선언 이후 집안은 폭풍 전야처럼 고요했지만 공기는 살벌하게 팽팽했습니다. 민호는 주저앉아 멍하니 허공을 바라보고 있었고 선미는 억울한 듯 눈물을 흘리며 마지막 발악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조차 이제는 아무 힘도 없었습니다. 태수는 더 이상 대꾸하지 않고 차갑게 그들을 내쫓아버렸습니다. 그날 밤 나는 남편의 품에 기대어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러나 단순한 울음이 아니었습니다. 배신과 모욕 그리고 모성애가 산산조각 나는 절망 속에서 다시 싸워야 한다는 각오의 눈물이었습니다. 며칠 후 나는 주차장에 버려진 선미의 낡은 차를 보았습니다. 이미 우리 집에서 쫓겨난 지 일주일이 다 되어 가는데 차는 그대로 있었습니다. 순간 머릿속에 전기가 번쩍이듯 스쳤습니다. 블랙박스. 그날 그녀가 집으로 들어오기 전 차 안에서 무슨 대화를 나누었는지가 담겨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남편에게 전화를 걸자 태수는 잠시 침묵하다가 낮게 말했습니다. 미자, 지금 당장 확보해. 적의 집이 어떤 수작을 부렸는지 확실한 증거가 필요해. 떨리는 손으로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를 꺼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남편과 함께 컴퓨터에 연결하자 화면에는 지하 주차장에 차를 세우는 선미의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진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그녀는 시동을 끈 뒤 누군가와 통화를 시작했습니다. 엄마, 나 이제 다 왔어. 시어머니 집 앞이야. 오늘 눈물 연기 좀 하면 돈은 바로 나올 거야. 동생 빚도 싹 갚고 끝내는 거지. 그 목소리는 결코 가련한 며느리의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경쾌하고 잔인하기까지 한 웃음 속에 본색이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통화를 마치고 사이드미러를 보며 인공 눈물을 눈에 넣었습니다. 잠시 후 마치 몇 초 전까지 울부짖던 사람이 맞느냐는 듯 얼굴에 슬픔 가득한 표정을 지으며 차에서 내렸습니다. 나는 몸이 굳어 아무 말도 할 수 없었고 남편은 입술을 굳게 다문 채 주먹을 움켜쥐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기다리던 결정적인 증거야. 태수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단했습니다. 우리는 증거를 모으기로 했습니다. 선미가 돈을 빌려갔던 친구 혜린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통화 녹취를 확보했고 그녀의 동생이 SNS에 올린 도박과 사치의 사진들도 전부 저장했습니다. 모든 조각이 맞춰지자 남편은 결단을 내렸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나설 차례야. 동네 사람들 앞에서 직접 진실을 밝히자. 그 자리에서 거짓말을 완전히 무너뜨려야 해. 그 주 토요일, 우리는 일부러 동네 사람들을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소문을 퍼뜨리며 우리를 욕하던 이웃들까지 모두 불렀습니다. 그들은 처음에는 머뭇거렸지만 태수가 법적 책임까지 거론하자 결국 하나둘 모였습니다. 거실에는 긴장과 호기심이 뒤섞인 기묘한 공기가 감돌았습니다. 잠시 후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민호와 선미가 들어섰습니다. 선미는 배를 살짝 감싸며 임산부인 척했고 민호는 굳은 얼굴로 그녀를 부축했습니다. 그들은 아직도 자신들이 주인공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듯 억울함을 증언할 기회라 여기는 표정이었습니다. 태수는 거실 한가운데 서서 낮고 무겁게 말을 꺼냈습니다. 오늘은 이 자리에서 모든 오해를 풀고 싶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먼저 보셔야 할 영상이 있습니다. 남편이 리모컨을 누르자 TV 화면에 주차장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습니다. 선미는 처음에는 태연한 척했지만 곧 자신의 목소리가 거실을 울리자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엄마 걱정 마. 오늘 눈물 연기 좀 하면 돈은 바로 나올 거야. 동생 빚도 끝내는 거지. 거실이 얼어붙었습니다.
이웃들의 시선이 선미에게 쏠렸습니다. 누군가는 입을 막고 경악했고 누군가는 혀를 차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선미의 얼굴은 하얗게 굳어갔고 민호는 믿을 수 없다는 듯 화면만 응시했습니다. 영상은 그녀가 인공 눈물을 넣고 미소를 짓는 모습으로 끝났습니다. 순간 거실에서 분노의 웅성거림이 터져나왔습니다. 세상에, 저게 진짜 며느리였단 말이야? 완전히 사기꾼이잖아. 선미는 떨며 저건 조작이에요. 라고 외쳤지만 나는 미리 준비해둔 녹취록과 증거들을 차례대로 꺼내놓았습니다. 그녀가 혜린에게 거짓말로 돈을 빌려간 사실, 동생이 도박에 빠져 명품과 카지노에 빠져 살고 있다는 증거 사진들. 모든 것이 낱낱이 드러났습니다. 더 이상 부정할 수 없게 된 선미는 마침내 자포자기한 듯 소리쳤습니다. 그래, 다 내가 그랬어. 돈 때문에, 가난이 싫어서. 당신들처럼 가진 사람들은 모를 거야. 그 뻔뻔한 태도에 동네 사람들의 분노는 폭발했습니다. 우린 당신 때문에 이 집 오해했어. 라며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민호는 그제야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싸주며 괴로운 신음을 냈습니다. 영상 속에서 자신이 어머니 멱살을 잡도록 조종당했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이었습니다. 그는 결국 바닥에 무릎을 꿇고 오열하며 어머니,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제발 용서해 주세요라고 애원했습니다. 그러나 나는 차갑게 그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용서? 내가 한 짓은 평생 내가 짊어지고 가야 할 죄야. 그 순간 현관문에서 요란한 발소리와 함께 험악한 남자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선미의 동생이 진 빚을 받아내러 온 사채업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선미의 머리채를 잡아 끌며 욕설을 퍼부었고 민호는 붙잡혀 꼼짝 못했습니다. 나는 치를 떨며 경찰을 불렀고 이웃들은 공포에 질려 숨을 죽였습니다. 경찰이 출동해 그들을 쫓아낸 후 집안은 깊은 정적에 잠겼습니다. 태수는 이혼 서류를 민호 앞에 내던지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선택해라. 이 여자의 빚더미에 같이 파묻혀 살든가 아니면 지금이라도 끊고 새로 시작하든가. 민호는 떨리는 손으로 펜을 들고 망설임 없이 서명했습니다. 눈물이 번져 잉크가 번졌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제 끝내자. 악몽에서 깨어나고 싶다. 그 순간 나는 처음으로 아들의 진심이 전해졌음을 느꼈습니다. 선미는 발악하며 소리쳤습니다. 이혼? 웃기지 마. 재산 절반은 내 거야. 그러나 태수는 준비된 증거들을 차례로 내밀었습니다. 그녀가 명품 쇼핑으로 탕진한 카드 내역, 아파트와 자동차 명의 서류, 그리고 블랙박스 음성까지. 법적으로도 도덕적으로도 그녀에게는 아무런 힘이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결국 선미는 비명을 지르며 집을 뛰쳐나갔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마지막 만남이었습니다. 그 후 선미와 그 가족은 채권자들에게 쫓겨 야반도주를 했다는 소문만 들려왔습니다. 어디로 갔는지 어떻게 사는지 아는 이는 없었습니다. 자업자득이란 말이 이보다 어울릴 수 없었습니다. 민호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집도 직장도 아내도. 태수는 그에게 작은 단칸방과 인력사무소 명함 하나를 쥐어주며 말했습니다. 바닥부터 다시 시작해라. 1년 버티면 그때 다시 아들로 받아들일지 생각해보마. 민호는 그 길로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 1년 동안 나는 아들의 성장을 멀리서 지켜보았습니다. 그는 땀 흘려 일하며 얼굴은 거칠어졌지만 눈빛만큼은 점점 단단해져 갔습니다. 마침내 1년 뒤 아들은 초라하지만 스스로 번 돈으로 산 작은 선물 국산 등산화 한 켤레를 아버지에게 건네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다시 아들로 받아주시겠습니까? 그 순간 나는 가슴 깊이 울었습니다. 완벽히 행복하지는 않아도 괜찮았습니다. 상처가 다 아물지 않아도 괜찮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가족이 다시 서로를 존중하며 새로운 길을 걷기 시작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창밖 저녁 노을이 붉게 물들며 나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폭풍은 지나갔다. 이제부터는 나 우미자로서 내 두 번째 인생을 살아가리라.